실전용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의의 목적과 임용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른 실전용 강의의 영강에서 수강하셨다면 생략해도 좋지만 합격을 위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니 반드시 한번은 수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학을 배제한 수학 강의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학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우리 강의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먼저 합격 전략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임용시험의 합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임용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수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은 우리의 목표인 임용시험의 합격을 위해서 공부하는 수단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임용시험의 고득점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시험과 수학의 경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수학은 수단일 뿐 목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 강의의 핵심이고 최대한 수학을 배제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임용시험 수학의 경쟁률이 5대1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10대1, 20대1의 경쟁률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경쟁률의 시험이 되겠습니다. 5대1 정도의 경쟁률의 시험에서 100% 합격을 보장하는 전략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합격의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모든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합격 전략은 존재할 수 없고 개인마다 현재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서 공부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에게 맞는 전략을 찾아야 하고 나의 실력이 나아지거나 상황이 변화하면 전략에도 변화를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격 전략에 관한 지금까지의 설명들이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 개인에 따라 다르다와 같은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으로 구체적인 합격 전략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추상적이고 애매한 표현은 버리고 합격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중간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임용시험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의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점수와 경쟁자의 점수의 차이가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쟁자의 점수보다 1점 앞서는 플러스 1점이 합격 전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많이 앞설 필요 없이 경쟁자보다 딱 한 발만 앞서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제도가 어떻게 바뀌든 문제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플러스 1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시험 문제가 쉬우면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해의 임용시험 문제가 쉬우면 다음 해에 응시자가 늘어서 경쟁률이 올라가고 반대로 문제가 어려우면 응시자가 줄어서 경쟁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임용시험의 특징을 전혀 모르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가 쉬우면 내 점수가 좋아도 경쟁자도 시험을 잘 볼 것이기 때문에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합격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문제가 어려우면 경쟁자의 점수가 나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에서 내가 부분 점수를 1, 2점만 받을 수 있으면 합격의 가능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어려운 경우 나만 잘하면 합격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문제가 어렵거나 쉽거나 경쟁자보다 1점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임용시험 점수는 채점위원 3명의 점수의 평균이므로 그중 한 사람에게서 1점의 부분 점수 또는 감점을 받는다면 0.33점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점수가 하늘같은 점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1점의 부분 점수와 감점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실전용 강의에서는 1점의 부분 점수를 받기 위해서 또는 감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합격을 위한 플러스 1점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때 경쟁자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쟁자를 앞서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주제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경쟁자에게 앞서지는 못해도 최소한 뒤처지지는 말아야 되겠습니다. 즉, 나의 약점을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당연히 약점을 완벽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나의 약점에서 경쟁자에게 많이 뒤떨어지지 않는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많이 뒤떨어지면 역전할 기회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의 치명적인 약점인 어려워서 버리는 주제도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전략적으로 잘 버려야 되겠습니다. 실전용 강의에서는 어떻게 버리는 게 좋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뒤떨어지지 않는 전략만으로 임용시험에 합격할 수 없습니다. 경쟁자를 앞서기 위한 전략, 즉 나만의 무기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쟁자도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경쟁자의 약점은 어려운 주제일 것이고 나의 강점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쟁자를 앞서기 위해서 절대로 필요한 나만의 무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학은 아주 방대한 학문이므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전 범위를 공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부할 범위를 선택해서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수가 되겠습니다. 집중해서 준비할 선택한 부분은 경쟁자도 이 부분을 선택해서 공부한다면 뒤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경쟁자가 이 부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절대로 감점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선택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완벽히 포기한 부분이 아닙니다. 나의 약점인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 내가 만일 100지를 제출했다면 경쟁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면 다른 과목이나 수학교육, 교육학에서 역전을 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점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즉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보호막을 치고 잘 버려야 하는지가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분을 경쟁자도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동시에 경쟁자의 약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보호막이 성공을 해서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다면 경쟁자에게 앞설 수 있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하지 않은 어려운 부분에서 어떻게 보호막을 구성할지가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용시험 문제를 받으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수학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절대로 수학만을 고집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적인 접근과 시험의 관점으로의 접근, 두 방법의 선택과 혼용이 필요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공부할 때나 시험 볼 때나 마찬가지로 시험과 수학의 경계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실전용 강의에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은 아주 방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올해 처음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은 시험 볼 때까지 수학의 전 범위를 제대로 공부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미 몇 년간 준비한 경쟁자를 앞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기간제 등 생계활동을 병행하시는 선생님은 공부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경쟁자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몇 차례 임용시험의 경험은 있지만 아직 수학의 기초가 부족한 선생님도 계십니다. 또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전반의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지만 문제가 제대로 안 풀려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도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서 경쟁자보다 앞서기 어려운 선생님들을 편의상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이라 부르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경쟁자들은 몇 년간 전력으로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한 선생님들은 경쟁자보다 앞서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구성한 강의가 실전용 강의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역전해서 합격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학문이 수학이기 때문에 전력으로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 경쟁자들도 수학을 공부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뒤에서 수학의 덫이라는 주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아주 불리한 조건이라 할 수 없고 역전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본질적인 질문인 왜와 어떻게를 해결하는 학문입니다.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수학 실력이 향상되고 이 과정에서 아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재능 있는 일부를 제외하면 짧은 시간에 수학 실력을 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재능이 있는 극히 일부는 너무도 짧은 시간에 수학 실력을 올릴 수가 있지만 이들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수학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굳이 이런 본질적인 질문에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용시험에 출제 가능한 문제만을 위주로 공부할 수가 있다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수학의 지식은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떼어서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수학의 여러 가지 개념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해야지 출제 가능한 부분만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실전용 강의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실전용 강의의 소개 문구에 수학을 최대한 배제한이란 의미는
본질적인 질문인 왜와 어떻게를 최대한 배제하고 진행하는 강의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공부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신 선생님들은 약점이 되는 포기하는 부분이 경쟁자보다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올해는 포기하고 내년을 목표로 공부하는 계획을 짤 수는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올해 경쟁해보고 불행히 실패한다면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고 효율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임용시험에 매진하고 있는 경쟁자와 경쟁을 해서 앞설 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짜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년 동안 모든 내용을 공부할 수가 없으니 버리고 포기할 부분을 찾고 선택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는 부분이 경쟁자보다 많을 것이기 때문에 선택한 부분에서 출제된 문제에서 완벽하게 점수를 얻더라도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점수를 얻지 못하면 경쟁자를 앞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설명했지만 선택하지 않은 부분은 무조건 버리는 부분이 아니고 전략적으로 잘 버려야 되겠습니다. 선택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경쟁자와의 점수 차이를 줄일 수 있는, 즉 부분 점수를 노릴 수 있는 보호막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이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은 경쟁자보다 약간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과연 좋은 수학 실력이 고득점을 보장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수학을 열심히 공부한다와 임용시험 준비를 잘하고 있다는 동치가 아닙니다. 조금 뒤에 예와 공식 체증기준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극단적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만일 제가 수능을 봤다면 과연 고득점을 했을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 실력은 너무나 당연하게 고3 수험생보다 제가 월등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수능 준비를 하지 않았고 수능에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절대 나쁜 성적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틀림없이 계산할 시간이 부족할 것이므로 최상위권의 성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2, 3일 정도 시간을 내서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 확인해보고 문제에 맞춰서 계산 연습을 진행한다면 최상위권의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학 실력과 시험 점수가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좋은 시험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수학이 아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경쟁자가 빠지기 쉬운 함정인 수학의 덫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은 아주 어려운 학문이라서 재능이 뛰어난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열심히 공부해도 크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특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다음에는 아무리 시간을 투자해도 크게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수학의 주제는 10시간 정도 공부할 때까지는 실력이 늘지만 그 다음부터는 실력이 크게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3시간 공부한 사람보다는 10시간 공부한 사람이 실력이 좋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10시간 공부한 사람, 20시간 공부한 사람, 100시간 공부한 사람은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경쟁자가 이미 10시간을 공부한 상태라면 그 다음부터는 시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공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경쟁자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공부했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실력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함정은 수학 실력 향상만을
목적으로 공부하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수학 실력 향상이 아닌 임용시험에 합격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함정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 흔히 수학은 재미없고 어려운 학문이라 생각하지만 문제풀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깊은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학에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임용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잃어버리고 수학을 위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재능이 뛰어난 수험생들이 자주 빠지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목표와 수단을 혼동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종합해보면 경쟁자의 실력이 생각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포기한 부분이 나만의 약점이 아니라 경쟁자와 공동의 약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격 전략을 구성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용시험에 출제되는 문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임용시험은 반드시 합격자를 배출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일정 비율은 과락을 넘겨야 되겠습니다. 만일 문제가 어려워서 거의 대부분 과락으로 떨어지고 합격자를 배출하지 못하면 큰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 위주로 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제도의 답안지 여백이 수학의 서술형 문제의 답을 작성하기에는 너무 좁습니다. 따라서 어렵거나 풀이가 긴 문제보다는 기본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문제에서 풀이에 관한 결정적인 힌트를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얼핏 봐서는 힌트로 보이지 않도록 숨겨서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힌트를 놓치지 않도록 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술형 문제는 채점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은 국가고시이기 때문에 이 차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형식적인 채점 기준에 맞춰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점 기준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뒤에서 공식 채점 기준표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채점 기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뜻밖의 감점을 당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부분 점수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채점 기준의 원칙을 이해하고 채점 기준을 예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을 예상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감점을 피하고 부분 점수를 많이 획득할 수 있습니다. 합격 전략의 핵심이 부분 점수와 감점임을 생각한다면 채점 기준의 이해가 합격 전략의 첫걸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 임용시험의 당락에 아주 큰 영향을 주는 채점위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채점위원회 판단을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현 제도에서 채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답안지를 전국적으로 모아서 한 군데에서 채점을 했지만 현 제도에서는 지역별로 답안지를 모아서 채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과거에는 수학과의 박사과정 학생들이 채점을 했지만 현 제도에서는 작년, 재작년에 임용시험에 합격한 여러분의 선배 중에서 채점위원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답안을 읽어보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점수를 판단할 이들의 수학 실력이 되겠습니다. 임용시험의 합격자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어느 정도 수학 실력이 있었겠지만 전공수학에서 손을 놓은 지 1년 이상이 지나버린 채점위원의 수학 실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수학 실력보다
훨씬 못할 것입니다.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채점 기준표와 여러분의 답안을 비교해서 답안이 기준표와 비슷하다면 점수를 주는 것 뿐입니다. 답안을 읽어서 수학적으로 오류를 판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런 채점위원회 선택이 여러분들의 최종 점수를 결정하고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채점위원회 선택을 제가 보이지 않는 손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관점으로 채점위원회 점수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채점 기준표와 비교해서 점수를 주는 것이므로 8, 90% 이상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채점하지는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들의 채점을 믿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를 잘 이용하면 모르는 문제에서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전략이 되겠습니다. 수학적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손, 즉 채점위원회 선택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 하나가 잘 풀리지 않을 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한 선생님은 수학적으로 고민하다가 아주 기발한 방법을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경우 채점위원이 점수를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학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채점 기준표와 답안을 비교하는 채점위원이 수학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다면 완전 오답으로 생각하고 점수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하겠습니다. 반대로 다른 선생님은 문제 풀이는 포기하고 알고 있는 비슷한 문제의 풀이를 흉내내서 그럭저럭 답안지를 꾸몄습니다. 물론 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운이 좋게 초반의 흐름이 채점 기준표와 비슷하다면 채점위원이 부분 점수를 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채점위원의 눈에 아는 사람의 답안으로 보이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이것이 합격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이런 내용은 모의고사반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의고사반은 너무 시험에 가깝게 개설되기 때문에 채점위원을 공략하는 연습을 해볼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실전용 강의로 미리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임용시험은 여러분과 경쟁자의 대결 같지만 사실 임용시험은 여러분과 채점위원과의 게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쓴 답안지에 채점위원이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또 얼핏 생각하면 채점위원이 점수를 매기니까 채점위원이 칼자루를 쥔 유리한 게임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유리한 게임이 되겠습니다. 채점위원은 수학 실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의 답안과 채점 기준표를 단순 비교만 할 뿐입니다. 이런 채점위원을 여러분들이 답안지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채점위원보다 수학 실력이 좋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라도 채점위원이 착각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공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점위원은 3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어느 한 명이라도 여러분의 공격에 넘어간다면 부분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획득한 부분 점수가 여러분의 합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플러스 1점을 위하여 아는 문제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감점을 당하지 말고 모르는 문제에서는 최대한 많은 부분 점수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감점과 부분 점수를 결정하는 채점 기준의 원칙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수학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보이지 않는 손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백지 답안은 절대 금지가 되겠습니다. 답안 작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실력이라면 답안 작성이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심지어 약간의 실력 차이는 답안 작성으로 얼마든지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제 답안의 구체적인 예와 공식 채점 기준표를 통해서 합격 전략의 의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0년 임용시험은 공식 채점 기준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문제의 예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2000년 임용시험에 응시한 A와 B 두 선생님의 답안을 채점해 보고 공식 채점 기준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7번 대수학 문제를 보겠습니다. 군 대문자지의 임의의 원소 지에 대해서 지의 여건이 자기 자신 지일 때 지가 가한군임을 보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답안을 보기 전에 문제 자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일단 배점이 5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제도에서는 서술형 문제는 모두 4점이지만 과거에는 문제의 배점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제위원이 배점을 정할 수 있고 대부분의 문제가 3점이나 5점이었지만 무려 7점짜리 문제가 출제된 적도 있었습니다. 또 문제의 길이가 단 한 줄인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문제 자체도 길어지고 풀이 과정을 함께 쓰시오 등 혹시 누가 재판에 걸지 모른다는 방어적인 문구가 들어가면서 문제가 아주 길어지고 있습니다. A와 B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아직 대수학을 공부하기 전이신 분들은 수학적인 내용은 신경 쓰지 말고 채점에 관한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A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군지의 모든 원소 GH에 대해서 G의 여건은 자기 자신지, H의 여건도 자기 자신인 H, GH의 여건도 자기 자신인 GH가 되겠습니다. 한편 군의 가장 기본적인 정리에 의해서 GH의 여건은 H여건 연산의 G의 여건이므로 GH는 GH 전체의 여건이고 이는 다시 H여건 G의 여건이므로 HG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G는 가왕군이 되겠습니다. A는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는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답안도 수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문제를 들고 교수님께 질문한다면 정확히 이렇게 풀어드릴 겁니다. 이제 B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B의 답안은 아무리 읽어봐도 문제 해결과 상관이 없습니다. B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고 문제 해결의 아이디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백지는 절대 금지라는 저의 말을 듣고 군에서 여건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정리인 이 등호의 증명을 서술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두 사람에게 점수를 매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A에게 5점을 줬을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답안이 되겠습니다. B의 답안은 아마도 0점을 주신 분도 있고 1점을 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A와 B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나서 A는 합격권이지만 B는 조금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다음은 9번 해석학 문제를 보겠습니다. 폐구간 ABB의 연속함수 F에 대해서 fxn이 L 빼기 n분의 1보다 크고 L 더하기 n제곱분의 1보다 작은
수열 xn이 존재합니다. 이때 수열 xn의 극한이 C라고 하면 fc가 L임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역시 5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A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A는 이 문제도 풀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부등식의 작은 쪽, 큰 쪽의 극한이 모두 L이므로 조임 정리에 의해서 fxn의 극한은 L이 되겠습니다. L은 fxn의 극한이고 f의 xn의 극한이므로 fc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채점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B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B는 이 문제도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문제풀이의 중간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서 조임 정리에 의한 결과까지 서술했습니다. 역시 채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문제의 결과를 보면 A와 B의 실력 차이가 많이 나고 점수 차이도 제법 많이 날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식 채점 기준표를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채점 기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 답안도 채점해 보겠습니다. C의 답안은 B보다 간단하게 조임 정리의 결과만 서술했습니다. D는 조임 정리를 적용도 하지 못했고 단 4글자 조임 정리만 서술했습니다. E는 아예 백지를 제출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점수를 채점 기준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점수와 채점 기준표의 점수가 많이 다르다면 채점 기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공식 채점 기준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7번 대수학 문제를 보겠습니다. 50%의 정답률을 예상하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겠습니다. GH의 여권이 GH임을 언급하면 1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즉 문제풀이와 상관없이 답안지에 이식이 들어가면 1점을 준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말한 형식적 채점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답안지에 GH의 여권이 H여권 연산의 G의 여권임을 증명하면 3점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증명 없이 언급만 하면 1점을 감점해서 2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여권 연산의 G의 여권이 HG임을 언급하면 1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채점 기준으로 A와 B의 답안을 채점해 보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관심 없으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채점을 해보겠습니다. A의 답안은 수학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 식을 증명하지 않고 언급만 하고 있으므로 1점을 감점해서 4점이 되겠습니다. B의 답안은 문제풀이와 상관이 없지만 이 식을 증명하고 있으므로 부분 점수로 3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채점 기준표로 채점을 하니 약간 이상한 결과임을 알 수 있습니다. A와 B의 수학 실력 차이는 상당히 큰데 실제 점수 차이는 1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수학 실력이 좋은 A는 1점을 감점당했고 수학 실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전혀 풀지 못한 B는 무려 3점이라는 부분 점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B의 칭찬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B는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백지를 제출하지 않은 것부터 잘한 것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문제와 관련 있는 명제를 증명하고 나온 것입니다. B는 답안을 제출하고 나왔을 때 자신의 점수를 0점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채점하신 여러분들도 0점 또는 1점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는 채점 기준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의 원칙을 이해했다면 채점 기준표를 보지 않더라도 B의 답안은 2점이나 3점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의 원칙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임용시험에서 B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모르는 문제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문제는 A입니다. A는 1점의 감점을 당했고 이 감점으로 불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A의 답안은 수학적으로는 전혀 흠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A처럼 억울하게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감점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A가 억울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속 강조해 왔지만 임용시험 준비와 수학 공부는 다른 것입니다. 감점이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라면 절대로 억울할 수 없습니다. 해석학의 채점 기준을 보고 A의 실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B는 이미 칭찬했지만 계속 칭찬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B가 받은 부분 점수 3점이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 A와의 점수 차이를 대폭 줄였기 때문에 교육학이나 수학교육에서 역전해서 합격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것입니다. A의 감점의 원인이 되는 채점 기준을 보면 다음 정리의 이식을 증명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안을 작성할 때 정리의 증명을 하고 써야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9번 해석학의 채점 기준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9번은 60%의 정답률을 예상하고 출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을 보겠습니다. L 빼기 N분의 1과 L 더하기 N제곱분의 1의 극한이 L임을 쓰거나 샌드위치 정리를 언급하면 1점을 주겠습니다. 샌드위치 정리 대신 스퀴즈 정리나 조임 정리, 협공의 원리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1점을 주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풀이와 상관없이 답안지에 조임 정리 4글자만 들어있으면 1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채점 기준의 원칙을 이해할 수 있다면 모르는 문제에서도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채점 기준을 계속 보겠습니다. 수열 fxn의 극한이 L임을 언급하면 1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f가 C에서 또는 패구간 AB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서술과 함께 fxn의 극한이 FC라고 쓰면 3점을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연속이라는 서술과 함께 주목해보면 연속이라고 서술하지 않으면 감점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국의 답안지를 한 군데 모아서 채점했기 때문에 채점하는 과정에서 세부 채점 기준을 설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부 채점 기준에는 연속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면 1점을 감점했을 것입니다. 이제 A의 답안을 채점해 보겠습니다. 수학 실력이 좋은 A는 9번 해석학 문제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수 f가 연속이라는 서술이 빠져 있기 때문에 1점을 감점당해서 4점이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에 의하면 B의 답안은 2점, C의 답안도 2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B와 C의 답안은 문제를 풀지는 못했지만 풀이 과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점의 부분 점수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D의 답안, 조임 정리 단 4글자만을 쓴 답안이 되겠습니다. 채점 기준에 의해서 1점을 주지만 점수를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백지를 제출한 E의 답안은 당연하게 0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A와 B의 결과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수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A의 실력이 B의 실력보다 아주 월등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는 두 문제를 모두 풀 수 있었고 B는 대수학 문제는 손도 못 대고
해석학 문제는 중간 정도까지밖에 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학의 관점으로 본다면 두 문제에서 점수 차이는 상당히 커야 되지만 임용시험의 관점으로는 두 문제의 점수 차이가 3점으로 크지 않습니다. 3점은 다른 과목이나 수학교육, 교육학에서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점수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수학 실력이 부족한 선생님도 충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 B처럼 모르는 문제라도 최선을 다해서 부분 점수를 노려야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A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학 실력이 좋은 A는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두 문제에서 모두 감점을 당했습니다. A의 잘못을 알지 못하면 문제를 풀 수 있더라도 좋은 점수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채점 기준의 원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임용시험의 채점 기준은 형식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만 맞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의 원칙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해석학 문제에서 조임정리 단 4글자만 적은 D의 답안에 1점에 점수를 주는 근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문제를 풀지도 못하고 조임정리를 적용하지도 못한 D의 답안에 1점을 주는 것은 너무 많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D의 답안과 E의 백지 답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D는 최소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임정리가 사용됨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E는 그마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력 차이가 있다면 점수 차이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채점 기준을 만드는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으로 A의 해석학 답안을 보겠습니다. 감점의 원인은 바로 이 줄의 식에 있습니다. 함수 f와 극한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등식이 성립하는 것과 성립하지 않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채점 기준에 들어가는지 들어가지 않는지는 배점을 분배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임정리가 이용됨을 알 수 있으므로 1점, 조임정리의 결과를 적용할 수 있으면 1점,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의 점수는 2점이 되겠습니다. 수열 xn의 극한이 C임은 문제에서 준 조건이므로 점수가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의 점수가 3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과 함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채점 기준에 포함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습니다. 수학 실력이 좋은 A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거의 대부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바로 결과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 수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A는 임용시험의 답안을 작성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수학을 한 것입니다.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지만 임용시험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수학만을 위한 공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연속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조임 정리와 극한과 함수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는 이 정리가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A가 감점을 당하지 않으려면 정리 2.2.10을 알고 있다라는 증거를 답안지에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서술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임정리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조임정리처럼 이름이 있는 정리는 답안에 이름을 명시하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조임정리 4글자가 들어가면 1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정리 2.2.10의 등호는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함수가 연속일 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에 필요한 가정을 서술하면 이 정리를 알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의 가정을 서술하지 않으면 정리를 모르고 항상 등호를 쓰는 사람일 수도 있으므로 감점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리의 가정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면 감점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항상 정리의 과정을 정확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석과 9번에서 A가 감점을 당한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7번 대수학 문제에서 감점을 당한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7번에서 A는 정리의 증명을 서술하지 않고 바로 사용했다고 감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석과 9번에서는 정리의 증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조임정리 단 4글자만 서술해도 1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대수학에서는 증명을 하고 해석학에서는 증명하지 않는 이러한 기준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조금 전 해석학 9번 문제에서도 잠시 따져봤지만 배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고 시험으로서 5점짜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답안에는 이 5점의 배점이 모두 있어야 되겠습니다. A의 답안에서 먼저 2줄의 점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여건이 자기 자신이라는 문제의 조건을 이용한 것이므로 2줄의 점수는 1점이 되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이 식은 잠시 보류하고 그 다음 줄의 점수를 보겠습니다. 먼저 이 등호는 이미 위에서 1점을 받은 식이므로 더 이상의 점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의 등호는 처음 나온 식이지만 역시 문제의 조건을 이용하는 것이므로 1점 정도를 줄 수 있습니다. 전체 문제는 5점인데 지금까지 확보한 점수는 2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군의 기본 정리인 이 식의 배점이 3점이 되어야 5점의 배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을 알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3점을 줄 수는 없으므로 무엇인가 출제위원이 따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A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A는 단순하게 수학 문제로 접근해서 수학으로서의 답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즉 임용시험의 답안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은 것입니다. 임용시험 준비와 수학 공부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무시하고 수학만을 공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A가 답안을 쓰면서 배점을 생각했다면 틀림없이 출제위원이 무엇인가를 더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추가할 내용은 더 이상 없으므로 출제위원이 이 식의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수학을 잘하는 A가 이 증명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A가 배점에 신경 써서 답안을 작성했다면 감점을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험이 아닌 수학을 한 A는 실력이 떨어지는 B와의 점수 차이를 벌리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포기하지 않고 부분 점수를 최대한 받아낸 B의 노력도 한몫을 했습니다. 만일 이 문제가 3점짜리 문제였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예상해 보겠습니다. A의 답안의 배점 분석은 아까와 동일하겠습니다. 2줄의 1점, 이식의 1점 모두 2점을 확보했으므로 이 정리의 배점은 1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감점이 없이 3점을 모두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배점 고려 없이 답안을 적었다면 감점을 당하지 않은 것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는 문제라면 절대로 감점당하지 않도록 배점을 고려하면서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B의 답안을 보겠습니다. 배점이 3점으로 바뀌면 이 식을 서술하면 1점이라고
채점 기준이 바뀔 것입니다. 따라서 B의 점수는 1점이 되겠습니다. B의 부분 점수는 줄었지만 B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B는 최선을 다했고 배점 때문에 채점 기준이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무조건 자세하게 답안을 쓸 수 있다면 감점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의 제한과 좁은 답안지 여백 때문에 무조건 자세하게 서술할 수가 없습니다. 현 제도에서는 서술형 문제의 배점이 4점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 답안의 배점이 4점보다 작다면 보이지 않고 결과만 서술한 명제의 증명을 간단하게 추가해야 되겠습니다. 반대로 내가 작성한 답안의 배점이 4점보다 충분히 크다고 판단된다면 사소한 명제들은 증명 없이 서술하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상시에 채점 기준을 예상하고 예상 배점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는 훈련을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함수한 급수를 어려워하는 A와 B 두 선생님의 판단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A의 판단은 함수한 급수가 너무 어렵고 공부에 진도도 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함수한 급수를 공부할 시간에 다른 주제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도 마찬가지로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만일 함수한 급수에서 문제가 출제된다면 무조건 N판정법에 의해서 균등스럼한다고 답안에 서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N판정법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아직 함수한 급수를 공부하기 전인 분들은 A와 B의 판단의 결과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열 fn에 대해서 fn의 절대값의 상한이 mn 이하가 되는 양수 mn이 존재하고 mn으로 구성한 양한급수가 수렴한다면 함수열 fn으로 구성한 함수한 급수가 균등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와 관련된 수렴하는 B급수나 기하급수를 적당히 택해서 답안을 서술하기로 마음먹고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B는 A와 다르게 부분 점수를 위한 보호막을 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호막을 치기 위해서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문제와 관련된 수렴하는 P급수나 기하급수를 찾고 N판정법에 의해서 함수한 급수가 균등수렴한다고 답안에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자와 점수 차이가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방어를 위해서 친 이 보호막이 경우에 따라서는 경쟁자를 앞서는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A와 B가 2025년 임용시험을 응시했다면 전공 B의 10번에서 포기한 주제인 함수한 급수의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0 이상의 구간에서 함수열 fn이 조금 귀찮은 규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함수한 급수 fn이 0 이상의 구간에서 고르게 수렴함을 보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 0 이상의 구간에서 fn의 이상적 분의 값을 an이라 할 때 급수 an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A와 B의 판단의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문제에 관한 수학적인 내용을 조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함수한 급수를 공부하기 전이라면 결과를 인정하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열의 규칙이 귀찮아서 계산이 복잡해 보이지만 이 문제에는 결정적인 힌트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발 점수를 받아가서 과락을 면하라고 하는 출제자의 의도로서 임용시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함수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함을 보이는 단계는
B의 예상대로 N판정법을 이용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르게 수렴함을 보이고 나서 급수 AN의 값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당연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함수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하므로 이를 이용해서 급수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열로 이루어진 함수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하면 fn의 부분합이 갖는 리만 적분의 성질이 유지되겠습니다. 따라서 급수와 적분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급수 AN의 값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함수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함을 보이는 단계를 빼더라도 성립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고르게 수렴함을 보이라는 문제를 빼버리면 이 문제는 아주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급수의 값을 어떻게 구할지 아이디어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르게 수렴함을 보이라는 단계를 추가함으로써 급수의 값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고 고르게 수렴함을 보이면 이 점의 부분 점수를 주겠다고 채점 기준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주는 결정적인 힌트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찾아내서 완벽하게 문제를 풀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부분 점수를 받아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A와 B의 판단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함수한 급수를 완전히 포기한 A는 100T를 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서 경쟁자와의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이를 극복하고 역전하는 것은 아주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정리 하나로 보호막을 치고 포기한 B는 N판정법에 의해서 함수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한다라고 답안을 작성하고 부분 점수 1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는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 보호막은 N판정법 단 4글자만을 기억해도 충분히 1점을 받을 수 있는 보호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더 많은 부분 점수를 노릴 수 있는 답안을 작성해야 되겠습니다. N판정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함수열 fn의 절대값보다 더 크고 급수가 수렴하는 수열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비급수 또는 기하급수이므로 문제의 함수열의 규칙을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문제 마지막에 제시한 급수도 p가 2인 비급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해 보지 않았지만 fn의 절대값은 n제곱분의 1 이하일 것이고 n제곱분의 1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쓰면 2점의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쉬워서 n제곱분의 1이 바로 보였지만 문제가 어려워서 수렴하는 비급수를 찾기가 어렵다면 수렴하는 비급수를 적당히 하나 찍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이렇게 찍어서 택한 급수가 출제자가 원하는 급수가 아니더라도 이 형태로 답안을 써야 더 많은 부분 점수를 얻을 확률이 클 것입니다. 채점위원의 눈에 더 많이 아는 사람의 답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최종 점수는 채점위원의 손에 달려 있고 이들이 보기에 아는 사람의 답안으로 보인다면 당연하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합격 전략의 마지막 퍼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안에 자주 사용하는 문장의 패턴을 기억해 두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수학적으로 본다면 이 부등식의 증명이 아주 중요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단계의 증명이 채점 기준에 포함될 리가 없기 때문에 서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배점이 되겠습니다. 시험이 아닌 수학의 관점으로는
이 부등식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5분의 시간을 투자해서 부등식을 보였다면 5분의 시간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답안을 쓰기 전부터 이 부등식은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답안을 서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호막을 치고 포기한 B는 2점의 점수를 확보할 수 있고 경쟁자가 이 문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점수 차이를 줄일 수가 있어서 다른 과목에서 충분히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쟁자들도 마지막 급수의 계산까지 맞추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4점 전부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호막으로 획득한 2점은 경쟁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점수가 될 것입니다. 이때 핵심은 투자한 시간입니다. B는 기껏해야 2, 30분의 시간만 투자했을 뿐이지만 경쟁자들은 함수한 급수를 열심히 공부했을 것이므로 B의 선택은 최상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리만 적분 가능한 함수열과 함수한 급수가 균등스름한다면 극한함수도 리만 적분 가능하고 리만 적분과 극한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라는 다음 정리로 보호막을 한 겹 더 추가한다면 최소한 3점은 받을 수 있고 마지막 계산까지 성공한다면 4점도 받을 수 있는 답안 작성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경우 만일 함수한 급수를 열심히 공부한 경쟁자가 이 문제에서 점수를 받지 못하거나 1, 2점의 점수만 획득했다면 오히려 앞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의 약점을 방어하는 보호막은 방패일 뿐만 아니라 경쟁자보다 앞설 수 있는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전용 강의에서는 이런 보호막을 어떻게 칠 것인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험의 관점을 익히기 위해서 문제를 조금 변형해 보겠습니다. 함수한 급수가 고르게 수렴하는지 판단하시오로 문제를 바꿔봤습니다. 이렇게 변형한 문제와 원래의 문제의 차이점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의 문제는 균등스름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형 문제에서는 균등스름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수학적인 관점으로는 변형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시험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분명히 함수한 급수의 균등스름 여부와 급수의 계산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함수한 급수가 균등스름하지 않는다면 적분에 관한 좋은 성질이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적분으로 정의한 급수 AN을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성립하려면 함수한 급수는 균등스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험의 관점으로 보면 균등스름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문제와 변형 문제는 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임용시험 문제는 수학이 아닌 시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계산 연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기본이론반에서는 계산 연습을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론보다 계산이 중요한 주제와 과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대수학은 이론적인 문제는 거의 출제되지 않고 계산 문제 위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미분기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실전용 강의에서는 계산 연습도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계산 연습을 완벽히 다룰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주제에 맞춰서 계산 연습을 진행하겠습니다. 흔히 계산 연습은 많은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실수를 줄이고 계산 속도를 빠르게 하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정석적인 방법의 반복 연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학에서 정석적인 방법이란 어느 문제를 가져와도 해결할 수 있는 범용성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흔히 생각하는 계산 연습은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용시험의 문제는 거의 대부분 특별한 경우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특별한 경우만을 해결하는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정석적인 방법을 고집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임용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특별한 경우를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고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형대 수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3차원 공간의 계산 문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차원 공간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외적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니므로 교재나 수업 시간에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임용시험에서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수학에 집중할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을 위해서 수학의 본질적인 질문인 왜와 어떻게에 관한 설명을 최대한 배제하고 수학 실력이 부족한 현재의 상태에서 최대한 임용시험의 고득점을 노리는 강의가 실전용 강의가 되겠습니다. 실전용 강의로 임용시험 준비를 마쳤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전용 강의는 나중에 정석적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개설 과목인 기본이론반은 수학 실력이 좋으면 좋을수록 유리하다는 원칙에 따라서 수학 실력 향상을 위한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 실전용 강의는 수학 실력의 향상보다 임용시험에 초점을 둔 강의가 되겠습니다. 기본이론반을 강의하는 나는 수학 선생이지만 실전용 강의 시간의 저는 수학 선생이 아닙니다. 실전용 강의의 중요한 목표이면서 합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분의 마음가짐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쟁자보다 단 0.1점이라도